오늘은 김효석 박사의 듣자마자 사고 싶다라는 책을 샘플로 받아서 74페이지까지 읽어보려 합니다. 일단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유용한 내용일 것 같아요. 일단 김효석 씨는 쇼 호스트, 아나운서였다가 쇼 호스트로 전향해서 20년간 배출한 제자만 5,000명이고, 그리고 광고 방송에서 굉장히 많은 판매를 올린 쇼 호스트 중에 한 명인데요. 이분이 요번에 책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잠재지능교육이라는 출판사에서 이 책을 출판했습니다. 듣자마자 사고 싶다. 이 책의 내용을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면 대화형 화법, TV 홈쇼핑 방송을 잘 보면 쇼 호스트가 대화형으로 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 방송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지만 홈쇼핑은 고객을 앞에 놓고 이야기하듯이 말합니다. 주로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상점을 찾는 고객들에게 묻는 질문을 쇼 호스트가 고객에게 질문한다고 보면 됩니다. 고객은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이지 수업을 듣고자 당신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면 질문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개팅을 가서 질문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자랑만 하는 파트너와 데이트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질문은 관심입니다. 질문이 없는 스피치는 일방통행일 뿐입니다. 적절한 질문으로 궁금증과 공감을 끌어내세요. 이 책을 같이 읽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운전하면서 책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듣기 위한 오디오북이 필요해서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스피치 연습도 할 겸, 그리고 내용도 괜찮아서 공유도 할 겸, 겸사겸사 하는 거니까는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같이 들어주세요. 다시 이어서 여기서 질문이라 함은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이 있습니다. 상품 PT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열린 질문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좋은 옷이란 뭘까요? 맛있는 배추는 뭘까요? 이런 식으로 너무 막연한 질문을 하게 되면 고객은 대답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질문을 바꿔보면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좋은 재료를 쓴 것일까요? 양념만 잘한 것일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닫힌 질문, 폐쇄형 질문을 먼저 하고 고객의 참여를 유도한 다음에 열린 질문을 해야 합니다. 7720 법칙. TV 홈쇼핑은 물건을 사려고 보는지 아니면 보다 보면 사게 되는지 물어보면 대부분의 답은 보다 보면 사게 됩니다. 로 충동 구매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만나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사람이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720 법칙이고 7초 7분 20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7초는 첫 시선을 잡는 시간입니다. 홈쇼핑은 채널을 돌리다 멈추면 7초 정도는 봅니다. 아마 당신을 만나는 상대도 구매가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그때 내 이야기에 관심을 끌게 하는 시간은 7초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7분은 쇼 호스트의 말을 듣는 시간입니다. 쇼 호스트는 기본적으로 7분 안에 1차 프레젠테이션을 마칩니다. 그래서 상품 설명은 7분 이내에 끝내야 합니다. 20분은 고객이 상품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구매를 하고 나가는 평균 시간입니다. 그래서 1시간짜리 홈쇼핑을 유심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분씩 구성하여 3번 반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만 이 조건, 희소성의 법칙.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결정을 미룹니다. 여유의 시간을 주면 다음에 사지 뭐 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땐 오늘만 드립니다. 방송 중에만 드립니다.
라고 하면 망설임을 멈추고 빠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오늘만은 희소성의 원칙으로 구매를 결정하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고객을 사로잡는 오프는 기법입니다. 궁금해 기술입니다. 홈쇼핑이나 생방송에서 가장 많이 구사하는 것이 바로 궁금해 기술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구매까지 이어지게 해야 하기 때문에 간결하고 임팩트 있는 메시지 전달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고객들은 일정 홈쇼핑 채널을 오래 고정하고 보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고객의 눈길이 머무는 짧은 순간에 시선을 사로잡는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임팩트 있는 궁금해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유산균의 영어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닙니다. 오이는 채소가 아니라 과일입니다. 고객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혹은 고객이 전혀 몰랐던 사실을 내밀면 고객은 흠칫 놀라게 되고 궁금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고객은 평정심을 잃고 내 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고객은 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고 이후부터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시선을 고정하게 될 것이니 그렇게 판세를 바꿔놓을 수 있는 궁금해 기술을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고객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더 크게 갖게 될 수 있으며 매출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의 기술, 설득이나 화술에 관련된 책을 보면 대부분 질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거나 설득을 하려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교감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질문을 중요한 설득 기술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이유는 질문을 하는 쪽이 대화를 리드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질문의 기술에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고객은 질문을 듣게 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답이 아닌 경우 댓글에 참여하고 싶은 충동을 갖게 되고 실제로 참여하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고객은 질문을 들으며 생각하게 됩니다. 답이 틀리거나 다르면 궁금하게 되죠. 댓글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마스크를 써도 선크림을 발라야 할까요? SPF 50이라고 쓰여있는 지수는 화상과 연관이 있을까요? 노화와 연관이 있을까요? 헷갈리고 답이 궁금해지죠. 고객을 사로잡는 쌍방향 소통법. 토마스 어디 있니? 필자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토마스를 데리고 다녀라 입니다. 세일즈 스피치를 연습하다 보면 혼자서 말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말하다 보면 연설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득은 공감에서 출발합니다. 공감을 얻으려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대화형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혼잣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토마스를 데리고 다니라는 것은 늘 옆에 누군가가 있다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상담할 때도 자연스럽게 대화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열린 질문을 삼가하자. 질문을 하라고 하면 열린 질문, 어떤 대답이 나올지 모르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방향 대화에서 열린 질문은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채팅창에 사람들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만들려면 닫힌 질문, 쉬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빠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 상품 어떤 점이 좋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으셨나요? 이런 식으로 오픈형, 열린 질문을 하면 고객은 어떤 대답을 할지 몰라서 망설이게 됩니다. 구매 욕구를 일으키려면 닫힌 질문을 합시다. 이름을 불러주세요. 사람들이 보통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합친 것보다 자신의 이름에 훨씬 더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아차렸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편하게 불러주는 것은 은근하면서도 굉장히 효과 있는 칭찬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잘못 불렀다가는 엄청난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데일 카네기가 쓴 한 말입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카네기의 글뿐만 아니라 많은 소통책에서 이름을 불러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부른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철수 엄마보다는 김유정님, 김 과장님보다는 김철수 과장님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닉네임을 불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SNS에 부캐라고 해서 아우처럼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유행인데 이 부캐를 불러주면 본인에게 관심을 가져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힘. 말 다이어트. like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I like의 약자입니다. 아이크라는 단어. 미국의 아이젠하워를 대통령으로 만든 유명한 연설 I like. 이 세 단어가 농부의 아들을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이나 대통령 관저에 머무를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5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라이크 대통령으로 꼽히는 힘이 됩니다. 이처럼 간단한 단어로도 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상품 PT를 하신다면 문장을 자르세요. 짧은 문장이 좋습니다. 길면 안 들립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주의력도 산만해지죠. 이 스카프는 카루소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보다는 카루소가 이 스카프를 만들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둘 중 어느 설명이 잘 들리시나요? 그리고 두 마디로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두 마디로 말하는 것은 하나의 문장에 하나의 핵심 주어와 하나의 핵심 동사만 존재하게 하는 말하는 연습입니다. 여름에 차가운 음료를 먹고 싶은데 뜨거운 날씨 때문에 얼음이 자꾸 녹는 건 텀블러가 보냉작용을 못하기 때문이고 그 보냉작용을 못하는 이유는 이중창의 원리와 비슷한데 이중창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외부 유리 온도와 내부 유리 온도의 온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유리 사이에 진공청을 만들어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진공 상태가 열을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열이 차단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볼게요. 여름에 시원한 음료를 오래 드시고 싶으시죠? 기존의 텀블러 얼음이 금방 녹는다고요? 그건 보냉작용을 못해서입니다. 이중창 원리로 설명드릴게요. 이중창은 유리와 유리 사이에 진공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진공은 열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음이 오랫동안 녹지 않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앞에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나지 않지만 이렇게 짧게 말하면 기억할 수 있겠죠. 판매를 할 때도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짧고 간결하게 핵심만 설명한다면 고객이 기억하기도 쉽겠죠? 쉽게 말하세요. 알고 있는 것과 알려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또한 나의 언어가 아니라 고객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단지 쉬운 말을 쓰는 것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어떻게 느낄까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 마스크는요, 안쪽 공간이 넓게 설계되어 있어서 통기성이 좋아요. 멋지게 말한다고 팔리는 게 아닙니다. 맛있게 말하세요. 우리 아이 마스크 씌워지면 답답하다고 자꾸 벗어버리죠? 이 마스크는 안쪽이 넓어서 숨쉬기 편해서 그럴 걱정 없어요. 볼륨감이 두툼합니다. 보다는 두껍습니다. 쾌적한 수면을 보장합니다. 보다는 편히 잘 수 있어요가 더 잘 들리지 않으세요? 달라야 살아남습니다. 워낙 많은 제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겠죠? 돋보여야 합니다.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점은 반드시 브랜드나 기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죠. 기존의 특성이나 하더라도 가치와 속성, 디자인과 접근법을 다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제품과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제품 및 기능이나 디자인만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직접 사용해본 이야기와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프리즘 라이브라는 무료 앱을 사용하면
얼굴 보정이나 자막 등 다양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명사보다는 동사로 말하세요.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대부분 싫어합니다. 귀찮죠. 그런데 쇼핑은 변화입니다. 고객이 구매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명사보다는 동사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동사 중에는 행동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동동사는 행동을 촉진하는 동사를 말합니다. 장바구니에 담으실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어떠세요? 행동동사로 설명하니 더욱 귀에 쏙쏙 박히지 않으세요? 이 방식을 사용해 보세요. 고객의 구매 욕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바탕화면 효과를 아시나요? 별이 5개. 남자에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기억하시죠? 사장님 얼굴도 선명히 떠오르고 제품도 기억납니다. 이처럼 아예 뇌 속에 정보를 심어 넣는 것을 프라이밍 효과라고 합니다. 프라이밍 효과는 1929년 피아제 연구에서 처음 소개됐는데요. 인간 두뇌는 컴퓨터랑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죠. 인간의 뇌의 시스템을 보고 컴퓨터를 만들었죠. 어쨌든 사람들이 어떤 소리나 이미지를 보면 두뇌 속에 이미 저장된 관련 이미지를 꺼냅니다. 마치 하드디스크에 있는 정보를 꺼내듯이요. 그래서 정보를 빨리 찾으려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넣으시죠. 이처럼 반복적으로 말하면 가장 찾기 쉬운 곳에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걸 프라이밍 효과라고 하는데 저는 쉽게 바탕화면 효과라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상품 PT하는 사장님도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유행어처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떠오르게 됩니다. 다음은 그 이야기에 자신의 마이스토리를 넣어보세요. 본인이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것만큼 생생히 기억되는 것은 없습니다. 홈쇼핑을 봐도 쇼 호스트는 아주 적절한 시점에 자신의 체험이나 고객의 체험 후기를 자주 인용합니다. 바람직한 사용법을 들려주어도 좋고요. 응용한 에피소드도 좋습니다. 그러면 고객의 머릿속 바탕화면에 넣어둘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객의 머리에 영원히 기억하게 하려면 5가지 방법을 써보세요. 첫째, 말을 최대한 짧게 하자. 둘째, 초등학생도 알아듣게 말하자. 셋째, 다르게 말해야 합니다. 넷째, 행동을 부르는 동사로 말하자. 다섯째, 반복해서 머릿속에 심어버리세요. 이렇게 이야기의 힘 5가지를 사용하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적용해 보세요. 화법을 알면 더 쉬워집니다. 고객을 리드하는 방법. 고객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꼭 사고 싶어서 방문한 것보다는 뭐지? 저렴한가? 재밌을까? 라는 다소 적은 동기로 매장을 방문하거나 당신을 만납니다. 반감만 하는 고객을 내가 리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넛지 마케팅.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때마다 시간을 많이 들여서 충분히 정보를 검토한 다음에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좋겠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낼 만큼 우리의 사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꼼꼼히 따져서 결정하기보다는 그동안의 경험이나 상식 몇 가지 정보만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걸 이용하는 것을 넛지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이나 상식 몇 가지 정보만으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것. 넛지 마케팅은 팔꿈치를 닫는 것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팔꿈치로 슬쩍 밀듯이 고객을 설득하는 것이죠. 내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보다는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선택을 이끄는 것이죠. 뒤집기 한판승. 뒤집기 한판승. 씨름만 뒤집기가 있는 것은 아니죠. 영어 속담에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나가는 모래시계를 뒤집으면 새로 시작하는 모래시계가 됩니다. 이처럼 뒤집으면 상황과 속성은 마법처럼 순식간에 바뀝니다. 뒤집기 기술은 상품 PT에서 단점을 지적했을 때 또는 약점을 지적당했을 때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을 장점으로, 약점을 강점으로 뒤집는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오래된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친근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진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반전의 기회는 있죠. 칠성사이다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IMF로 경제 한파가 몰아치자 그들은 좋았던 옛날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복고풍 이미지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최근에는 친환경 이미지를 구사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뒤집기 전략을 사용해서 적절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세요. 고객이 부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거 디자인이 단순하지 않나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단순하다뇨? 이게 뭐가 단순한가요? 이 정도면 훌륭하지요? 라고 하실 건가요? 아, 네. 쇼킴님이 디자인이 단순하다고 남겨주셨네요.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단순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거든요. 단순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유행을 잘 타지 않고 그래서 다른 옷과 매칭이 잘 되기도 하고요. 어떠신가요? 뒤집기 한판승이죠. 고객의 질문에 절대 부정적인 답변은 금물입니다. 무조건 맞습니다. 아, 네,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해요. 이렇게 한번 받아주고 뒤집어 주는 겁니다. 그럼 고객은 중심을 잃고 나에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경쟁사의 공격을 자연스럽게 방어하면서도 고객에게 상품 소개까지 매력적으로 할 수 있겠죠? 맞불 작전. 마케팅 시작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경쟁사가 없을 수 없죠. 경쟁사에서 파격적인 프로모션이나 가격 할인 사은품으로 공격해 온다면 내 쪽에서도 방어해야겠죠. 공격은 최선의 방어입니다. 맞불 작전을 펴는 겁니다. 맞불 작전이라 산불이 타들어가고 있는 곳에 맞은편에 일부러 불을 놓아서 거센 불길을 잡는 것과 같이 난간에 직접 끼어들어서 맞부딪혀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당근 농장 광고 기억하시나요? 주부님 죄송합니다. 가야 당근 농장은 100% 제주산 당근만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비쌉니다. 그 다음 이런 광고도 냅니다. 주부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가장 깨끗한 물을 찾아 속리산 지하 495m까지 내려가다 보니 가야 샘물은 조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맞불 작전을 펴세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너무 지나친 맞불 작전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과도한 언행은 주의하셔서 좋은 전략을 짜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원래 대결을 피해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맞불 작전은 직접적으로 경쟁사를 들먹여서 심기를 건드리는 전략이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너 죽고 나 죽자라는 피해 복수를 불러올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경쟁사의 기능이나 소구점 장점들만 비슷한 포인트를 드러내서 그 점에 물타기하는 작전일 뿐입니다. 소구점이란 영어로 appeal point라고 하는데 상품의 중요한 부분을 호소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비자의 지갑을 열도록 하는 힘 그 자체죠. 물론 소비 패턴이나 고객의 나이 등 많은 부분에 따라 복잡해지지만 비교적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일의 주요 소구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과일의 소구점은 어필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지갑을 열까요? 산지 직송, 무농약, 모늘수확, 세척 이런 수식어 뒤에는 결국 맛의 소구점이 있습니다. 과일의 소구점은 바로 당도입니다. 맛은 주관적이지만 브릭스라는 용어를 쓰면 당도를 객관화할 수 있어서 그것이 신뢰로 이어지고 또한 재구매로 이어지겠죠. 옷의 경우는 어떨까요?
원단이 좋다, 신축성이 좋다, 물빨래가 가능하다 등의 어필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소구점은 예뻐 보이냐입니다. TV 홈쇼핑과 달리 라이브 커머스는 키가 작은 모델이 많습니다. 라이브 커머스가 아닌 일반 쇼핑몰을 봐도 160 내외의 모델들이 많이 활약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입어서 예뻐 보이는가가 소구점입니다. 몸매가 좋은 예쁘고 날씬한 모델을 써서 시선을 잡는 것도 좋지만 평범한 체형의 내가 직접 옷을 입고 예뻐 보인다면 고객은 구매를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소구점은 어필 포인트. 제품이 만들어져서 상품 PT하는 사장님 손으로 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상품 설명도 종이 카탈로그에서 스마트패드로 상세 페이지로 도구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상은 호수 위에 떠있는 백조의 다리 움직임처럼 치열합니다. 앵커링 기법, 한강의 수심은 50m를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이 주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50m는 너무 깊고 한 30m 정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했거나 아유 한강폭이 얼마인데 그 정도는 되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앵커링 효과가 작용한 겁니다. 실제로 한강의 수심은 평균 4에서 5m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처음 제시했던 50m 기준에 맞춰서 생각했던 걸까요? 심리학자 겸 생동경제학의 창시자인 데니얼 카노모는 이 앵커링 효과를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앵커링 효과 실험에 따르면 사람은 처음에 제시된 숫자에 영향을 받아서 판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해당 질문과 관계가 없어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어떤 숫자를 뽑은 뒤에 이 숫자와 전혀 관련 없는 질문을 하더라도 처음 받은 숫자의 영향을 받아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기 전에 랜덤하게 1에서 100까지 숫자를 뽑게 하고 90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면 한강의 수심은 몇 미터이냐는 질문에 아마도 당신은 한강 수심이 70에서 100m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내가 판매하려는 상품의 가격을 제시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큰 숫자를 먼저 제시하고 나중에 가격을 언급한다면 고객은 생각보다 가격에 대한 저항력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카피라이팅을 하거나 마케팅 문구를 고민해 보겠죠? 대신 내 상품이나 서비스가 좋지 않은데 마케팅 기술을 적용해서 단지 팔아먹으려고 한다면 사기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금방 들통이 날 테니까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철저히 준비해 두시고 앵커링 기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객을 자연스럽게 리드하는 5가지 방법을 써보세요. 첫째, 팔꿈치를 밀듯이 슬쩍 상세 페이지를 누르게 하세요. 둘째, 단점을 물어오면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뒤집으세요. 셋째, 경쟁사의 공격에 맞불 작전으로 대응하세요. 넷째, 상품의 진짜 어필 포인트, 소구점을 찾으세요. 다섯째, 일단 높은 숫자를 말해서 기준을 잡으세요. 고객을 리드하여 구매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 지키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하면서 계속 공부해 볼까요? 다음은 고객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5가지 방법. 갖고 싶다, 먹고 싶다, 입고 싶다, 가고 싶다. 이것은 이성일까요? 감성일까요? 네, 감성입니다. 바로 욕망입니다. 그러면 욕망의 대표적인 감정은 want와 like가 있습니다. 원한다와 좋아한다는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원하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니까 원한다고 착각합니다. 원한다는 것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불안할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반면에 like는 충족되어도 지속하는 감정이죠. 혼자 하는 취미는 like에 해당하지만 동호회에 나가게 되면 원하는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 고객을 좋아하게 하는 것이 빠를까요? 원하게 하는 것이 빠를까요? 원트가 더 빠릅니다. 홈쇼핑은 라이크보다는 원트에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죠. 부족하게 만들죠. 갈증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원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상품을 팔 때는 원트를 자극해 보세요. 그 욕망을 자극하는 법, 원하게 만드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따라하지만 똑같이 하지 마세요. 영업을 처음 한다면 기존에 잘하시는 분을 보고 배워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한다면 매출이 오를까요? 면접을 보러 가는데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한다면 과연 면접관은 당신을 뽑을까요? 비슷하지만 뭔가 다른 것을 찾아야겠죠. 성공한 마케터를 보면 또라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것을 뒤집어서 생각하거든요. 서울 사람들은 남산타워 관광이나 한강 유람선을 타지 않습니다. 본인이 안 갔는데도 갔다고 착각하죠. 늘 보이는 곳에 있으니까요. 이것처럼 익숙하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상품 PT 오프닝에 많은 분이 양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합니다. 꼭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죠. 꽁트를 한다든가 가면을 쓴다든가 도구를 이용해서 인사를 하면 어떨까요? 새로운 시도가 사람들의 시선을 잡게 되고 관심을 끌게 됩니다. 둘째, 숙이면 매출이 오릅니다. 겸허와 겸손 차이를 아시나요? 겸허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겁니다. 순박하거나 순수한 거고요. 그런데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일명 하얀 거짓말. 자기는 굉장히 뛰어나고 잘났는데 그걸 감추는 겁니다. 결국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고객 앞에서 겸허해야 할까요? 겸손해야 할까요? 저는 겸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내가 전문가고 상품을 많이 알고 좋은 상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지나치게 돋보이거나 잘난 척하지 말라는 얘기죠. 겸손은 약하거나 못남의 표시일까요? 전문가들은 겸손의 미덕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겸손하면 낯선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주장이 일반적이고 강하다고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면 고객을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겸손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고객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존경심을 담아 인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고객이 너무 모르는 질문을 했을 때 이것도 모르세요? 잘 모르시나 본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시연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대답을 잘못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모두가 검색을 해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는 금방 들통납니다. 누군가가 잘못됐다고 하면 싸우지 말고 재빨리 사과하세요.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한 말은 잘못된 것이라 정정하겠습니다. 라고 빨리 사과하면 고객은 더 신뢰합니다. 사랑꾼이 되세요. 셋째, 네이버에 최준이라고 검색하면 개그맨 김혜준이 검색됩니다. 아시죠? 화상통화로 대화하듯이 하는 이성을 유혹하는 최준 캐릭터. 그 캐릭터가 왜 히트했을까요? 그만큼 외롭기 때문이죠. 꽃집이 있습니다. 한 집은 장미 사세요 라고 외쳤어요. 다른 집은 사랑 사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당신은 어느 꽃집에서 꽃을 사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사랑한다는 한마디 어렵지 않잖아요. 과일 세트를 팔 때 이런 말 해보는 거 어떠세요? 부모님의 집에 사랑을 한 바구니 가득 보내세요. 고객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방법.
사랑꾼이 되셔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세요. 넷째, 착한 소비를 유도하세요. 고객은 물건을 살 때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쉽게 써버려도 되는 걸까? 의심을 합니다. 죄책감이 강할수록 카드 결제하는 손은 더 무거워지겠죠? 이때 사장님은 재치 있는 순발력으로 그건 나쁜 소비가 아니라 착한 소비라는 것을 어필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객은 돈 쓸 때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만족스러운 소비를 할 수 있죠. 이 상품은 산지와 소비자의 직거래입니다. 그렇게 되면 탐욕스러운 중간 도매상과 소매업자에게 돈을 떼이지 않고 농민과 제조 사장님에게 이익이 돌아가서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하는 데 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상품을 더 매력적으로 소개할 수 있으면서 고객도 만족스러운 소비를 할 수 있겠죠? 다섯째, 진정성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오늘만 이 조건. 상당히 매력적인 마케팅 수법입니다. 그러나 믿나요? 이런 것이 반복되면 당장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단골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단골을 잡으려면 진정성으로 승부해야 되겠죠? 아무리 진짜입니다. 진짜로 드립니다. 저의 진정성을 알아봐 주세요.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직접 내가 만드는 모습이나 써보고 발라보고 입어본 모습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단점도 이야기하세요. 다만 단점이 있습니다. 모모가 아쉽네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모모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단점을 숨기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대신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구매를 고민하던 고객도 당신을 믿고 구매를 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정리하겠습니다. 고객의 욕망을 자극하는 5가지 방법. 첫째, 따라하지만 똑같이 하지 마세요. 둘째, 숙이면 매출이 오릅니다. 셋째, 사랑꾼이 되세요. 넷째, 착한 소비를 유도하세요. 다섯째, 진정성을 말보다 몸으로 보여주세요. 고객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5가지 방법. 자신의 설명을 녹음해서 모니터하면서 실천하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적용해 보세요. 고객을 안달나게 하는 5가지 기대 화법입니다. 아마추어는 공부를 많이 하고 프로는 상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쇼 호스트 시절 신입과 같이 방송하면 신입 쇼 호스트는 잔뜩 원고를 써서 들고 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원고를 찢어버리죠. 이 원고에 쓰여있는 멘트를 내가 어떻게 다 알고 물어봅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이 제품을 쓰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이 제품을 썼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어떠한 이득이 있을지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내가 막대 먹어서라기보다는 후배에게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설득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인간은 기대할 때 움직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그 생각과 행동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변화는 내가 고객과 고객의 기대감을 자극했을 때 나타납니다. 고객의 기대를 자극하고 그 기대를 확신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면 사장님은 무슨 물건이라도 팔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고객을 안달나게 하는 기대 효과 5가지는 황현진 작가가 쓰신 세일즈 말부터 바꿔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첫째, 이익을 강조하세요. 고객은 쇼핑할 때 내가 드리는 비용보다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면 선택을 서두릅니다. 그래서 먼저 비용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비용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볼 때, 살 때, 쓸 때, 팔 때. 그런 면에서 상품 PT는 볼 때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듭니다. 더 저렴한 것, 더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 검색하고 찾아보고 공부하는 것도 비용이죠. 내가 다른 상품과 비교해서 설명해주고 상품에 대한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면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살 때 비용입니다. 우리가 싸다, 비싸다 할 때 기준이 되죠. 물론 살 때 드는 비용은 다른 비용보다 직관적인 비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4가지 비용 중에 일부분일 뿐입니다. 다음은 쓸 때 비용입니다.
상품에 따라선 사용 중에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옷도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한다면 계속 비용이 발생하고 프린터는 토너 비용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집에서 빨 수 있다, 토너 가격이 타사보다 싸다 등을 알려줘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서 이익이라고 말하세요. 마지막으로 팔 때 비용이다. 사용하다가 중고로 되팔 경우에 제값을 받을 수 있는가를 따지는 고객이 많습니다. 브랜드 제품이나 AS 기간이 넉넉히 남아있다면 팔 때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을 구분해서 연구한다면 고객에게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등 해결해 주세요. 사람들은 갈등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한다고요? 그러면 드라마는 왜 보나요? 갈등이 해결됐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먼저입니다.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으시죠?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드시죠? 이 상품이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고객은 이 상품을 사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안달이 날 것입니다. 불안감을 해소해 주세요. 고객은 새로운 행동, 새로운 상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 본능적으로 불안해합니다. 과연 내가 잘 산 걸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문제는 없나? 부작용은 없을까?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불안감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불안 덕분에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적에 대한 불안이 전혀 없는 사람이 과연 공부할까요? 불안과 행복은 균형절과 같습니다. 불안함이 해소되면 행복하게 되죠. 고객의 불안감을 제거해 주세요. 상품의 중요한 특장점을 이야기하시거나 브랜드의 자산 규모 또는 상품의 수상 이력, AS, 권위자나 유명인의 사용 후기 또는 현재 쓰고 있는 다른 고객의 후기를 읽어주시면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고 이는 꼭 구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 이야기를 하세요. 영화에서 보면 가장 악랄한 범죄자가 사랑하는 가족을 볼모로 협박합니다. 우린 그런 장면을 보고 분노합니다.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가족이 다친다. 이 감정을 반대로 이용해 보는 거죠. 명절 때 부모님은 현금 좋아하시지만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없잖아요. 그 돈으로 이 옷 한 벌 사주시면 매일 입고 나가시면서 자식 자랑할 겁니다. 아이 성적은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안 하면 금방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나 키는 다르죠.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 키는 부모 덕인 거 아시죠? 가족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반응하는 좋은 가치입니다. 다섯째, 자존심을 건드리세요. 자존감과 자존심 어떻게 다를까요? 자존감은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겁니다. 남과 필요 없이 자신이 인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남과 비교했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죠. 고가의 제품을 설명할 때는 자존심을 건드려 주세요. 이 상품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조바바입니다. 들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하도 궁금해서 붙인 별명입니다. 남보다 빨리 써볼 수 있습니다. 이 상품 덕에 인싸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이나 특별한 것을 건드렸을 때 고객은 타인보다 우월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고가의 상품도 구매를 서두릅니다. 자, 정리합니다. 고객을 안달나게 하는 기대 효과 5가지. 첫째, 이익을 강조합니다. 둘째, 갈등을 일으키고 해결해 줍니다. 셋째, 불안감을 해소해 줍니다. 넷째, 가족의 사랑을 표현하세요. 5번째, 자존심을 자극하세요. 이 5가지를 기억하시고 자신의 상품 PT를 모니터해 보면서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고객이 자연스럽게 결제하는 클로징 기법 5가지.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털어놓는 고민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클로징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사장님은 클로징에 강하십니까? 클로징 기법이 왜 중요할까요? 클로징을 잘해야 고객이 라이브를 바로 나가지 않고 한 번 더 구매할지 고민을 해보겠죠? 고객이 상품을 자연스럽게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게 하는 클로징 기법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요약정리 첫째, 요약정리만큼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나 좋은 조건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희미해집니다. 앞에서 했던 상품의 특장점, 혜택들을 빠르게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빠르게 말하는 겁니다. 천천히 말하면 고객은 이 상품을 잘 사는 걸까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다른 상품들과 비교하고 싶어 합니다. 검색하다 보면 사고 싶은 동기가 약해집니다. 반면에 빠르게 말하면 감성이 작동합니다. 조급하게 되고 비교할 시간 없이 선택을 서두르게 됩니다. TV 홈쇼핑을 보면 쇼 호스트가 클로징 때 유난히 말을 빠르게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정보 전달이 목적인 경우는 천천히 말하는 것이 맞지만 판매나 설득이 목적이라면 빠르게 말하는 게 유리합니다. 둘째, 선택을 기획해 주세요. 선택할 기회를 주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산다, 안 산다 보다는 어떤 것이 더 좋은 상품일까를 유도하는 것이죠. A는 이런 점이 좋은 점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아쉽고요. 반면에 B는 그런 부분을 보완했지만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B 세트를 선호하십니다. 공평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한쪽을 살짝 밀어주는 겁니다. 하나만 사라는 것보다 두 개를 제시해서 선택하게 하면 고객은 적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A 선크림은 차단도 잘 되고 오래 지속하지만 대신 발랐을 때 하얗게 뜨는 점이 좀 아쉽고요. B 선크림은 차단력은 동일하지만 지속력은 약간 떨어져요. 대신 하얗게 뜨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B가 더 많이 팔립니다. 어느 제품이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말하면 10중 8구 B 제품을 선택합니다. 아직 결제 전이지만 상품을 선택했고 B 제품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됩니다. 사는 행위 전에 제품을 고르는 행동이 먼저임을 잊지 마세요. 고객이 고르는 것 같지만 내가 선택을 유도해 주셔야 합니다. 셋째, 거절 처리. 고객의 거절을 예상하고 준비해 두는 거죠. 거절을 거절하는 겁니다. 가격 때문에 고민인 고객이 많을 겁니다. 내가 고객보다 먼저 그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가격 때문에 고민이시죠? 네, 맞아요. 지금 당장은 가격 때문에 고민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적금 드실 때 처음엔 부담됐지만 나중에 목돈 탈 때는 잘했다 싶으시죠? 작은 차 살까 큰 차 살까 고민하다가 큰 차 사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작은 차 샀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부담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잘했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해보세요. 이 밖에 고객의 입장에서 나올 만한 거절 내용을 예상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넷째, 3S 기법. 심리학자들은 일관성의 법칙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는데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결정하고 그 결정이 반복되면 좀처럼 바꾸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예 라는 대답을 유도하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예 라고 몇 차례 하고 나면 아니요 라고 말하기 힘들어하는 관성이 작용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고객을 직접 만날 수 없는데 예 라는 대답을 어떻게 듣죠? 댓글을 유도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가 질문을 하면 마음속으로 대답합니다. 지금 이 책을 보시는 사장님도 스마트폰이나 PC로 보고 계시죠?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장님, 방송을 시작하면 신규 고객이 많이 들어와서 이들을 단골로 만들고 싶으시죠? 방송할 때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기 원하시죠? 고객이 구매한 후에 반품을 안 하기 원하시죠? 지금까지의 고민을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어떠세요?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까지의 고민을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 대답을 위해서 앞에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마 속으로 모두 대답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클로징 때 고객이 속으로 예스라고 대답할 당연한 질문 3가지를 준비하세요. 그러면 고객은 모두 예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클로징 때 고객이 속으로
yes라고 대답할 당연한 질문 3가지 준비하세요. 5째, 촉진법. A, B를 A로 나눈 건 C다 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C는 구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A 값은 이익입니다. A 값이 크면 고객은 C라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A 값은 한없이 올릴 수 없습니다. 이때는 B 값을 낮춰야 합니다. B는 뭘까요? 손해? 위험? 아니요. 정답은 기회입니다. A는 이익, B는 기회, C는 구매. 이익이 크면 고객은 구매를 하고요. 기회를 낮추면 이익은 커집니다. 기회가 줄어들면 고객은 움직입니다. TV 홈쇼핑에서 매번 오늘이 마지막 외치는 건 이 때문입니다. 이 수법은 강력하지만 자주 사용하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팔로워 기능을 이용해서 단골 고객의 비중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을 외쳤다가 다음날 같은 조건으로 또 진행한다면 고객의 신뢰를 잃게 되겠죠. 이 방법은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객이 자연스럽게 결제하는 5가지 방법. 첫째, 빠르게 요약 정리합니다. 둘째, 고객의 선택을 기획해 주세요. 셋째, 거절 처리를 미리 준비합니다. 넷째, 3yes 기법을 사용해 보세요. 다섯째, 촉진법 공식, 기회가 줄어든다고 말해 보세요. 고객이 자연스럽게 결제하는 5가지. 자신의 설명을 녹음하고 모니터하면서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